전쟁은 역사 속에서 군대 간의 대립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전쟁은 인류가 가장 어두운 본능을 풀어놓은 전장이었으며 고대 문명에서 전쟁 범죄는 흔히 발생했고 그 많은 행위들은 오늘날 국제법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때 군사 전략으로 정당화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만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탐구에서는 거대한 제국들과 잔인한 지도자들이 정복의 깃발 아래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킨 시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량 학살과 잔혹한 고문 등 이 이야기들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남긴 것만이 아니라 그 만행을 저지른 사회들의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권력을 위해 저질러진 가장 끔찍한 범죄들에 대해 배우고 이 바르바리티의 행위들이 어떻게 권력 남용의 음산한 반영으로 남아있는지 알아보세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티레 파괴, 정복의 공포. 기원전 332년 고대 세계는 군사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승리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손에 의한 티레의 함락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전례 없는 속도와 능숙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가로지르며 정복을 이어갔고 현대 레바논 해안에 위치한 섬 도시 티레는 마지막 저항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바다의 여왕으로 알려진 티레는 단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방어벽과 강력한 해군 덕분에 수세기 동안 어떠한 침략 시도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레의 지도자들이 마케도니아 정복자인 알렉산드로스에게 항복을 거부하면서 비극적인 운명이 새아랬대었습니다. 티레는 본래 육지에서 500m 이상 떨어진 섬에 위치해 바다에서의 직접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티레의 거대한 성벽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해군 자원이 부족했으나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결단력을 바탕으로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섬과 육지를 잇는 거대한 제방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건축 프로젝트는 당시의 군사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를 통해 마케도니아군은 무적의 섬을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제방 건설은 인내와 절박함의 결실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천 명의 병사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거대한 돌과 건축 자재를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를 건너 날라야 했습니다. 한편 티레의 주민들은 자성포와 화살, 배를 이용해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의 작업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군은 이들을 물리치고 제방을 완성시켰고 이제 티레는 알렉산드로스의 칼날에 취약해졌습니다. 티레의 성벽에 도달했을 때 티레 사람들의 저항은 치열했지만 마케도니아군의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시가 함락된 후 마케도니아군은 무자비한 처형을 가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6,000명이 넘는 티레의 남성들이 현장에서 학살되었으며 약 2,000명은 고문 후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혹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퀸투스 커티우스 루푸스는 이 처형이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게 알렉산드로스의 권력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한 심리적 전술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티레의 해안에서 일어난 십자가형은 고대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의 경고를 보낸 셈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를 저항하면 완전한 파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티레의 남은 3만 명 여성, 어린이, 노인들은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대규모 노예화는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치명적인 타격일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로스의 향후 캠페인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한때 해상무역을 지배했던 티레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억압자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제국의 자만이 단 며칠 만에 한 사람의 전쟁 기계에 의해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픈 교훈이었습니다. 티레의 함락은 알렉산드로스의 캠페인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으며 군사 정복의 본질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티레의 파괴에서 나타난 잔혹함은 모든 국가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힘은 단지 전투에서의 승리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능력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티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도래와 함께 동반된 파괴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 고통과 굴복의 유산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잔혹한 함락, 문명의 완전한 파괴, 북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번영하는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카르타고는 수세기 동안 지중해 패권을 두고 로마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주요 라이벌 중 하나였습니다. 강력한 해군과 방대한 무역 네트워크로 유명했던 카르타고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포에니 전쟁이라 알려진 세 차례의 긴 전쟁 끝에 카르타고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지는 사건, 즉 제3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149년, 146년 다크에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경쟁은 기원전 149년에 정점에 이르렀고 로마는 카르타고를 완전히 말살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연설에서 울려 퍼진 원로 카토카토 디 엘더의 유명한 문구 나는 카르타고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카르타고 데렌다 S는 로마의 굳건한 결의를 상징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전쟁으로 약화된 카르타고였지만 로마는 어떤 가능성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카르타고를 파괴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전쟁 전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카르타고가 다시는 위협으로 부상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하려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카르타고 공성전은 거의 3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르타고인들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저항했지만 이미 지친 도시로서는 자원과 전략 모두에서 로마의 압도적인 우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의 성벽이 뚫리며 로마 군대가 도시로 진입했습니다. 뒤이어 벌어진 학살은 체계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 세시 폴리비우스 포리비웃에 따르면 로마군은 수십만 명의 카르타고 민간인을 학살했으며 소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포위 전쟁 이전 약 6천만 명에 달했던 카르타고 인구 중 오직 5만 명만이 살아남았고 이들마저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들은 정복자들의 재산으로 전락하며 그들의 운명이 봉인되었습니다. 학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마군은 주민들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저항이 진압된 후에는 도시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리비우스는 그 참혹한 광경을 생애 가장 끔찍한 장면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한때 카르타고의 위대함을 상징했던 건축물들은 잿더미로 변했고 상업과 문화로 활기가 넘쳤던 거리는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연기와 폐허가 어우러진 도시는 죽음과 황폐함의 사막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아피아누스, 에이피안에 따르면 로마인의 잔혹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카르타고의 수비대 대부분은 비무장 민간인이었음에도 무자비하게 학살당했습니다. 로마군은 도시를 파괴하며 살아남은 자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성, 어린이, 노인 모두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되었으며 이는 로마의 복수심에 불타오른 분노를 반영했습니다. 카르타고의 파괴는 단순한 전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 전체를 지우려는 의도적인 시도였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카르타고의 문화적, 상업적 유산도 말살하려 했습니다. 카르타고를 지구상에서 제거하려는 이 결정은 로마가 잠재적 적들에게 전한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단지 군대의 패망이 아니라 전체 문화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이 말살 행위는 수세기 동안 지중해 패권을 놓고 싸운 두 강대국 간 적대감의 절정이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카르타고를 단순히 패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존재의 흔적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이후 몇십 년간 카르타고의 땅은 소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는 도시가 다시는 부활할 수 없도록 한다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 소금 뿌리기는 카르타고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총체적 파괴의 은유였습니다. 카르타고의 함락은 로마의 역사적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승리는 로마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위협을 느낄 때 로마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부와 문화의 상징이었던 도시는 이제 전쟁의 공포를 상기시키는 폐허로 남았습니다. 제세차 포엔이 전쟁과 카르타고의 말살은 로마의 멈출 수 없는 전쟁 기계의 상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시대의 윤리를 가릴 수 있는 어둠을 반영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문, 아시리아 제국. 만약 절대적인 잔혹함을 대표하는 제국이 있다면 그것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기원전 10세기에서 7세기까지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의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며 북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레반트, 이집트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는 또한 그들이 지배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비인간적인 심리적 전쟁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아시리아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고문과 공개적인 굴욕의 주인이 되었으며 고통을 적의 저항 의지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아시리아 왕들, 예를 들어 아수르나시르팔 2000세와 티글랏필레세르 셋세는 고통을 주는 능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궁전과 신전의 벽에 새겨진 비문에는 그들이 자행한 폭력적인 행위들이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단지 적을 물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정신을 부수고 반란을 막기 위한 예시로 삼으려 했습니다. 고문은 심리적 무기로 변했으며 아시리아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잔혹한 경고로 여겨졌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사용한 가장 악명 높고 무서운 방법 중 하나는 피를 벗기는 고문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의 비문에 따르면 그들은 포로들을 살아있는 채로 벗긴 뒤 그들의 피부를 벗겨서 정복한 도시의 벽에 공개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권력의 과시일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우위를 도전한 자들에게 대한 굴욕의 표시였습니다. 벗겨진 피부는 전리품으로 걸어두었고 이는 아시리아의 무적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반란을 꿈꾸는 자들에게 보내는 무시무시한 경고였습니다. 역사학자 디오도로스 시클루스는 그의 저서 히스토리카에서 아시리아인들이 종종 포로들의 사지를 자르고 그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공개적인 훼손을 통해 아시리아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포로들은 고문을 당하는 물체로 전락하였고 그들의 고통은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광경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들의 잔혹함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절대적인 힘의 증거로 자랑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지배에 맞서 싸운 도시들은 처참한 복수를 당했습니다. 다마스쿠스와 수사와 같은 도시에서 10만 명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많은 경우 공개적으로 참수당했습니다. 대량 참수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아시리아에 대한 반항이 무의미하고 치명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포로들을 산채로 불태우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 되었으며 이는 반란을 일으킨 도시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대량 처형의 희생자들은 남성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아시리아의 지배해서는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희생되었습니다. 포로들은 살아남을 희망이 없었으며 아시리아의 의도는 저항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살은 아시리아 제국에 맞서 싸우는 어떤 민족도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포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을 체면탄 바로 그 잔혹함이 결국 제국의 몰락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너무 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억압받던 민족들이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맞섰습니다. 기원전 7세기 바빌로니아인 메디아인 스키타이인들이 아시리아 제국의 반란을 일으켜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점령하고 아시리아의 지배를 끝내버렸습니다. 아시리아를 공포의 중심으로 만든 바로 그 전쟁 기계는 결국 억압받은 민족들의 연합에 의해 무너졌고 수세기 동안의 폭력과 억압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니네베의 함락과 아시리아 제국의 소멸은 단지 하나의 제국의 끝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고문과 고통이 제국의 주요 무기였던 공포의 시대를 종결짓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유산은 고대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것이자 가장 잔혹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물학적 전쟁, 칭기즈칸의 잔혹함.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은 절정기에 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그 놀라운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과 대규모 처형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이 다른 고대 제국들과 구별되는 점은 단순히 즉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무기를 활용하여 공포와 혼란을 퍼뜨리는 시스템적인 테러 전략을 사용한 점입니다. 몽골이 일으킨 학살과 생물학적 전쟁은 도시들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정복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몽골 확장의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는 1346년 현재의 크리미아에 위치한 카파 도시를 몽골이 포위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카파는 제노바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제노바인들은 몽골이 도시를 차지하려는 시도에 오랫동안 저항해왔습니다. 그러나 포위전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몽골은 기괴하고 전례 없는 전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몽골 장군은 칭기즈 칸의 후손으로 페스트에 감염된 시체들을 카파 성벽 너머로 투석기로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몽골의 시체들은 페스트를 퍼뜨리며 카파 성벽을 넘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흑사병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유럽에서만 2,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카파의 포위와 흑사병 발생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몽골이 사용한 생물학적 전술은 군사 역사에서 알려진 최초의 생물학적 테러리즘 사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몽골의 잔혹함은 생물학적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길을 막는 모든 것을 몰살시키는 대규모 처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1221년 현재의 이란에 위치한 니샤푸르를 몽골이 점령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도시는 칭기즈 칸의 사위 중 한 명이 사망한 반란의 중심지였고 몽골 지도자는 이에 대한 처벌로 총체적인 학살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페르시아의 역사학자 주바이니에 따르면 몽골 군대는 도시의 모든 주민, 즉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으며 사망자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학살의 규모는 중세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니샤푸르는 칭기즈 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 대한 복수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체 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학살은 몽골 원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종종 저항하는 도시들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주민들은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추방당했습니다. 몽골은 단순히 전투원들을 몰살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정복한 모든 도시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몽골의 잔혹함의 또 다른 예는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에 위치한 멀브에서 발생했습니다. 1221년 멀브는 몽골군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점령되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격렬한 저항으로 입은 손실을 보복하기 위해 도시에 완전한 몰살을 명령했으며 그로 인해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은 몽골군이 생존자를 남기지 않고 다른 정복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파괴 원칙을 적용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무자비하게 학살되었고 몇몇 생존자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몽골의 전술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저항하는 도시는 모두 파괴되었고 그 주민들은 무자비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성적 착취도 전쟁 캠페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포함되었습니다. 칭기즈 칸 자신은 정복 과정에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이는 그가 공포를 통해 민족을 정복하는 노력 외에도 분명히 자신의 혈통을 확장하기 위해 분쟁을 이용했음을 나타냅니다. 니샤푸르와 멀부와 같은 도시에서는 몽골 병사들이 살아남은 여성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으며 이는 체계적인 모욕과 착취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몽골의 정복은 빠르게 퍼졌고
그들의 길에 있던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전술의 잔혹함은 중동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동유럽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을 전체의 학살, 도시의 파괴, 그리고 몽골의 지속적인 위협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몽골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그들의 많은 적들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완전한 파괴의 위협으로도 빠르게 굴복했습니다. 이 교훈적인 시대, 바이킹의 분노, 북방의 질투, 바이킹 시대, 약 793,066년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두려움과 신비로 가득 찬 시기 중 하나입니다. 바이킹들은 종종 탐험가이자 상인으로 인정받지만 그들의 유산은 무자비한 습격과 그들이 불러온 끝없는 파괴로 특징 지어집니다. 차가운 스칸디나비아 땅에서 온 이 북유럽 전사들은 그들의 맹렬함과 놀라운 속도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했으며 그들의 공격은 국경을 넘나들며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확장은 그만큼 파괴적이었고 이로 인해 중세 역사에 영원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793년 바이킹들의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습격 중 하나가 잉글랜드의 노섬브리아 해안에 위치한 린디스팔은 수도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문헌인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이 사건을 대학살이라고 묘사하며 수도원의 주민들이 절망에 빠진 채 공포에 휩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스브로크나 그의 후계자들이 이끈 바이킹들은 이 신성한 장소를 무자비하게 습격해 수도사들을 죽이고 종교적 보물을 약탈하며 가능한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이 습격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재산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북유럽 기독교의 중요한 영적 중심지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했고 세상에 자신들의 전사들이 국경이나 종교적 신념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린디스파르는 바이킹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수세기 동안 잉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해안의 많은 수도원들이 비슷한 습격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린디스팔은 습격은 200년이 넘는 중세 유럽을 괴롭혔던 습격 시리즈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이킹들의 습격은 단순히 재산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인 전쟁을 펼쳤습니다. 이 북유럽 전사들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종종 마을과 수도원 사람들이 아직 잠든 이른 아침에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파괴되고 생존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쫓겨났으며 그 뒤에는 처참한 파괴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바이킹들은 롱쉽을 사용하여 가장 먼 해안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들은 얕은 물에서도 기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방어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습 공격 속도와 놀라움은 그들의 특징이 되었고 그들 앞에 무릎 꿇은 공동체들은 거의 반응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845년의 바이킹 파리 습격은 바이킹의 파괴적인 전술 중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전설적인 라그나르 로드브로크가 이끈 바이킹 군대는 파리를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철수 조건으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바이킹과 유럽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며 파리가 북유럽의 힘 앞에서 굴복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파리는 정치적, 상업적 중심지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바이킹의 습격은 단순히 죽음과 파괴의 대가를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럽 사회와 문화의 구조를 깊게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마을과 도시들이 바이킹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요새화되었으며 습격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은 유럽 왕국들의 군사 전략을 변화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언어, 예술, 종교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요한 문화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본성에도 불구하고 바이킹들은 탐험가이자 상인, 프랑스 노르망디와 우크라이나 키예프와 같은 도시들의 창립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파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범죄 고대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전쟁 범죄 중 하나는 단순히 인구의 학살이나 도시의 물리적인 파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시 가장 발전된 지식의 중심지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몰락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47년에 일어났으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세계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과정에서 이집트의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결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파괴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보석이자 고대 문명의 주요 학문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라는 젊은 파라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권은 왕위 쟁탈을 벌이고 있는 여동생 클레오파트라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군사 지도자로서 왕조 갈등에 개입하여 클레오파트라를 지원하며 그녀의 권력 쟁탈을 돕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알렉산드리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폭력적인 포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시는 그 지리적 위치와 막대한 문화적 가치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포위의 역사는 주로 카이사르의 자서전인 아름다운 시민 댓글의 의한 기록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카이사르에 따르면 갈등은 짧지만 매우 파괴적이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포위되었고 카이사르의 군대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충성하는 세력의 저항을 뚫고 도시를 장악하기 위한 폭력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파괴는 단순한 전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해체의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이 도서관에는 수백만 권의 두루마리와 천문학, 수학, 철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관한 텍스트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전성기 동안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 지식과 지적 역량의 상징이었으며 그 파괴는 인류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최종적인 운명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카이사르의 알렉산드리아 포위 동안 발생한 불이 셀 수 없는 수많은 텍스트들을 잃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많은 텍스트들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의 파괴가 단순히 부수적인 피해가 아니라 문화적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역사상 가장 놀랍고 파괴적인 전쟁 범죄 중 하나로 만듭니다. 카이사르와 그의 군대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불을 지르며 집과 건물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쌓아온 지식의 유산 자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불은 항구의 넓은 지역을 불태우며 그중 상당 부분은 도서관의 일부였습니다. 더욱이 로마의 승리 후 벌어진 약탈은 더욱 끔찍한 차원을 띠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함락된 후 그 도시는 부유한 재산을 빼앗기고 그 주민들은 노예로 전락하거나 대규모 학살에 처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기록은 남아있는 인구에 대한 잔혹한 정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생존자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으며 도시의 신전과 건물들은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지 정치적 권력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상가들,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거주하던 문화적 중심지였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된 문서들의 상실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었습니다. 포위와 그 후의 화재 동안 수만 개의 문서들이 영원히 사라졌고 이는 당시 인류의 가장 밝은 지성들의 유산을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와 그의 군대의 잔인함은 수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의 불가역적인 단절을 가져왔으며 과학, 예술, 철학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었던 수세기 동안의 지식을 제거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승리를 정치적 정당화로 봤을지 모르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파괴로 인한 문화적, 과학적 피해는 고대 세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 여파는 수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알렉산드리아의 포위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파괴는 단순한 물리적 학살이 아니라 고대 지혜의 귀중한 보물을 파괴한 행위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전쟁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문화적 잔혹 행위는 고대의 전쟁 범죄에서 자주 잊혀지는 차원을 부각시킵니다. 즉, 인류의 지식, 집단적 기억, 그리고 지혜가 정복과 군사력의 재단에서 희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고대의 전쟁 범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소름 끼치는 에피소드 중 일부입니다. 카르타고인의 체계적인 학살에서부터 아시리아인과 몽골의 잔혹한 전술에 이르기까지 이들 사건은 문명의 진로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고대 지도자들이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폭력적인 행위들은 그 당시 군사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사회들의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규모는 이러한 사건들이 민족들의 역사적 기억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파괴는 완전했고 도시는 다시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되돌아볼 때 무력 충돌에서 권력과 폭력의 본질, 그리고 이러한 전쟁 범죄들이 오늘날 고대 역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으로 여전히 연구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범죄들이 남긴 것들은 전쟁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에서의 잔혹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경고가 됩니다.